누구나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똑같이 1달러인데 어떤 날은 1,300원이고 또 어떤 날은 1,450원이죠. 더 놀라운 건 어떤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물 한 병도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갑 속 돈은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나라별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쓰고 그 돈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 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려면 1달러를 사는데 800원 정도만 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 넘게 내야 하죠. 같은 1달러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반대로 어떤 나라 돈은 점점 더 강해져서 예전보다 적은 돈으로도 많은 외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나라의 돈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 같은 것이었어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부르죠. 1달러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실제로 일정량의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돈 가치가 그 나라가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결정됐죠.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많이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은 만들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어나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돈을 금으로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특히 전쟁 중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70년대 들어 대부분의 나라가 새로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불안화폐 시스템이죠. 불안화폐란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 없이 정부가 만든 돈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유통화폐를 말합니다. 그럼 이 돈의 가치는 뭘로 결정될까요?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싶어 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마치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아 보이면 사람들은 그 나라의 돈을 안전하다고 생각해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나라의 화폐는 사람들이 피하게 되니 자연스레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신뢰를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인데 이게 심해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샀는데 올해는 1개밖에 못 산다면 그만큼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나라의 화폐를 어느 누가 갖고 싶어 할까요? 실제로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짐바브웨 달러가 1.35 미국 달러 정도였죠. 그런데 잘못된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 달러 1달러가 무려 65만 짐바브웨 달러와 맞먹을 정도가 됐어요. 결국 정부는 자국 화폐 사용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죠. 이 시기 짐바브웨 사람들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쇼핑백 가득 돈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금리도 화폐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인데 만약 어떤 나라의 금리가 높다면 그 나라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채권을 사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투자하기 위해 그 나라 화폐를 열심히 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냥 미국 금리가 5%이고 독일 금리가 2%라고 가정해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미국 쪽에 투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유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유로 가치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환율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무작정 금리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사업자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금리 수준을 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화폐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980년대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 외국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었죠.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려면 당연히 중국 돈이 필요합니다. 위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거죠. 덕분에 위안화 가치도 계속 상승했고 중국 경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아무 나라에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튼튼한 나라를 선호하죠. 만약 어떤 나라가 오늘은 세금을 10%라고 했다가 내일 갑자기 30%로 올린다면 거기 투자한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시위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이런 위험이 큰 나라에는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 화폐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좋은 예시인데 정치적 불안과 경제정책 변화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페소화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수출입도 환율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보죠. 미국 회사가 반도체 값으로 달러를 지불하면 한국 기업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즉,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죠. 수출이 많을수록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으면 외화를 사기 위해 원화를 많이 팔아야 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독일이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로 유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산유국들과 맺은 석유 달러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석유를 사려는 모든 나라가 달러를 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덕분에 미국은 자국 화폐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의 힘인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일부 작은 나라들은 아예 자국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브루나이는 자국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고정했어요.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쓸 수 있고 반대로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달러도 쓸 수 있습니다. 벨리즈라는 중미 국가는 자국 달러를 미국 달러의 절반 가치로 고정했죠. 즉, 벨리즈 달러 2개가 미국 달러 1개와 같은 값인 겁니다. 홍콩도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큰 위험도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자국도 함께 휘청거리게 되거든요.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달러에 고정된 나라들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시기죠. 마치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는 셈입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태국이 바트화를 달러에 고정했다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똑같은 돈을 쓰면 어떨까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 걱정도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여행 갈 때 돈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009년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를 보세요. 만약 그리스가 독자적인 화폐를 썼다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로를 쓰는 바람에 그런 자구책을 쓸 수 없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도 전파됐다는 점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리스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으며 유로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쓴다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 세우면 우리나라까지 덩달아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거든요. 한 나라의 실수가 전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국이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 분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국 화폐를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면 자국 화폐가 강할수록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출 위주 경제라면
오히려 화폐가 약한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수출이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쓴 거죠. 물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환율 조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별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잡한 요소인 거죠. 최근에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돈이 등장하면서 환율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글로벌 화폐입니다. 정부가 발행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의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안정적인 화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환율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제품을 살 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환율의 영향을 받죠. 이 환율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현명한 판단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